예,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반도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방송을, 갑작스럽게 또 펑크를 냈죠. 개인적으로 좀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본의 아니게 2012년에지만 성실하게 해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한번 또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애국전선 순천 상륙작전 편도 있었죠. 본의 아니게 개인적 사정이 있어갖고 저는 합류를 못했습니다. 전에 그 김선동 의원이 오셨을 때는 그때 참여를 했는데 순천 내려가기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방송을 빠지게 된 상황이 됐네요. 아무튼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요. 뭐 작년에도 사실 수도 없이 제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참여도 지겹습니다. 수도 없이 참여를 해와가지고 뭐 이게 어떤 진정성이 있는 건지 제 스스로가 의심이 느껴지는 상황이니 뭐 애청자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 방송 빠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계속 빠질 거다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참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올해가 중요한 해니까 방송을 절대로 거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한판도 통신도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슬슬 이제 탄력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순위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몇 주 동안 제가 이 팟캐스트나 이런 거를 좀 모니터링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젠가 보니까 느닷없이 한반도 통신이 쫙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쫙 올라가야 됩니다. 올해 저는 한반도 통신이 아주 중요한 이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미 다 느끼셨을 거예요. 좀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미 간에도 심상치 않고 남북 간에도 심상치 않고 또 제가 52주 동안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더라고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데 이거 뭐 이제 큰일이 한번 터지는 상황이 아닐까. 특히 저는 이번 주 주목을 합니다. 이번 주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뭔가 큰 소리가 날 만한 이런 요건들이 쭉 갖춰진 이런 상황이어서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이게 뭐 큰 일이 좀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오늘 또 한반도 통신을 통해서 잠깐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이야기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초대 손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사회연구소의 곽동기 박사, 경제 전문, 북한 경제 전문 연구자죠. 오늘 또 오시는 날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 통신 5화의 주제는 평양이 기름 위에 둥둥 떠 있다.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답니다.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 북한에 석유가 난다네요.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갑을 논박하고 있는데 이게 석유가 난다면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 요즘 또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북한에 석유가 나온다면은 이거 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정말 석유가 있는 건지 나오는 건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왜 개발 안 하는 건지 뭐 이러저러한 북한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30분 동안 주간 한반도 통신 제가 보내드리고요 3시 반부터 곽동기 박사 모시고 북한 석유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오늘 첫 번째 보내드릴 노래는요 왠지 이 노래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제주도 참 아름다운 섬인데 전 개인적으로 뭐 다른 나라 섬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제주도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 논란은 있지만은 7대 뭐 자연 경관에 선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천혜의 관광지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려는 뭐 해군 기지냐 해적 기지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뭐 50보 100보입니다. 거기다 왜 그 세계 7대 경관에다가 해군 기지 만드는 7대 경관 뽑는 놈들은 뭐고 거기다 또 해군 기지 만드는 놈들은 뭡니까? 참 그게 또 동일 인물이라는데 우리가 참 감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푸른밤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떠나요 두
있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 예, 최성원 씨죠. 들국화, 유명한 들국화의 멤버였던 최성원 씨가 부른 제주도의 푸른밤을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노래 가사가 대충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도시 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 제주도에 가가지고 좀 쉬어라. 뭐 이런 노래 가사인데 이제 뭐 제주도에다 해군기지 만들어 놓은 거지 뭐 쉬러 가는 게 되는 건지. 더 스트레스 받으러 가게 되는 건지 참 뭐 하자고 이러는 건지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게 이제 부족해가지고 세계적인 뭐 관광지를 만들려고 전 세계에 제주도의 이름을 알리려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건가요? 지금 뭐 강정은 5월 광주를 방불케 할 만큼 뭐 제2의 용산이다, 제2의 쌍용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참 국민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조국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군인들이 참 조국을 폭파하고 국민들을 폭행하고 있으니 이게 참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이 순간에도 강정에서 계속 폭파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참 아름다운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맹렬히 지금 저항을 하고 계신데 뭐 이거 좀 쉽지 않은 뭐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 오늘 애국전선 팀도요. 오늘 제주도 내려가지고 오늘 애국전선 녹음하는 날인데 오늘 제주도에서 특별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신 끝나는 대로요. 비행기 타고 짐 싸들고 마이크 들고 마이크 줄 들고 이러고 이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가서 제주도 현지 소식을 보다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무겁네요. 제주도 사실 가게 되면 이제 마음이 설레죠. 뭐 비행기도 타고 뭐 저도 제주도를 1년에 한 서너 번은 갔다 오는데 뭐 보통 저야 가는 일하러 가서 강연하고 술 먹고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 제주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고 오는 뭐 이런 보통 이제 일정인데 그래도 뭐 마음이 설렙니다. 괜히 제주도 바람이라도 한번 쐬고 오면은 마음이 설레고 들뜨고 뭐 이러는데 오늘은 뭐 전혀 안 그러네요. 저는 오늘은 뭐 전혀 마음이 제주도 간다 그래가지고 뭐 들뜨고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더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이유로 제주도를 가야 된다는 게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이라도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입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이라도 우리 뭐 싸우는데 우리 국민들의 이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뭐 강정 가서 방송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쯤 올라올 테니까요. 내일이면 보다 생생한 제주도 소식, 강정 소식을 애국전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애국전선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주간
한반도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지난주에 제가 또 방송을 쉬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뭐 많이 기사가 지금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굵직한 거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3시 반부터는 곽동기 박사 모시고 대통경제, 곽동기의 대통경제,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 편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네요. 뭐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북한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맹비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좀 이걸 방송으로 제가 이걸 전해드려야 되나 라는 이게 좀 낯뜨거울 정도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내무반에 북의 최고 지도부들 특히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애도 기간이라고 그래요. 100일 동안이 북한에서 애도 기간인데 애도 기간 중에 그러니까 상중인 거죠. 상중에다가 이 최고 지도부를 모독하는 이런 초상화가 걸려 있었던 게 또 공교롭게 이게 언론에 공개가 돼가지고 이게 기자들이 내무반에 막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이거 뭐 취재 허가를 안 해주면은 마음대로 들어가서 몰래 찍고 이럴 수가, 몰래 찍으면 그게 더 문제죠? 그죠? 예, 그 뭐 부대장부터 해가지고 뭐 관련 군인들이 다 모가지가 날아가야 될 이런 사건인데 내무반에 들어가서 몰래 찍었다라는 것도 이거 사건이고, 근데 내무반에 이상한 사진을 걸어놨다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건 더 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김정은 이 총사령관을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비난하는 이런 사진이 보도된 뒤에 2일이었죠. 지난 3월 2일 날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역적 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뒤이어서요. 국방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요 같은 성명 내용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요. 평양 주민 15만 명이 모여서 평양시 군민대회, 뭐 일종의 뭐 규탄대회 같은 걸 연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구호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 집회 당시에 들렸던 구호가 이거 제가 저도 뭐 각하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이거 뭐 그냥 이름은 뺄게요. 빵빵빵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저도 민망하네. 제가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이것도 막상 입에 담으려니까 좀 그렇네요. 매국역적 빵빵빵 타도, 만고역적 빵빵빵 패당을 찢어 죽여라, 찢어 죽이라. 북한식 표현으로 뭐 이런 구호들이 지금 내걸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노태우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5번째 지금 대통령을 제가 이제 선거권이 생긴 이후로 5번째 대통령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 머리가 이제 깬 뒤에 북한에서 이렇게 지금 뭐 그전은 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정부하고도 뭐 6.15 선언 전까지는 뭐 사실 그렇게 관계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이랬고 노무현 정부하고도 뭐 그닥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6.15 선언이 나온 이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계가 좀 그래도 무난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오히려 뭐 6.15 선언 이후에 그것도 그 집권 여당이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는 이런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관계가 그닥 좋았다라고 우리가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뭐 저 5번에 이렇게 대통령들을 봤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격렬하게 욕을 하기 위한 대회를 이렇게 여는 거를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93년도 경에 그때 뭐 전쟁 위기 났었죠. 전쟁 위기 93년 4년 이제 뭐 진짜 전쟁이 난다 막 이랬을 때 북한에서 뭐 몇백만씩 몇십만씩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뭐 이러는 거 봤는데 뭐 누구를 찢어 죽이자 뭐 이런 구호를 공공연하게 걸고 이런 지금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놀라운 일이고 저로서도 놀라운 일이고 통일운동 오래 해온 사람으로도 봐서도 이거 참 이례적으로 지금 민감하게 북한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에서 어떤 분이 그랬네요. 양무영 박사시죠. 북한학과 북한 문제 전문가이신 양무영 박사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북한에서 이번 사건은 이슬람에서 코란 소각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독으로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슬람에서 코란 소각 사건 이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비유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뭐 그걸 더한 거죠. 뭐 다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북한 최고 지도부를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뭐 다 익히 알려진 바 아닙니까? 근데 그 초상화를 걸어놓고 훼손을 했다. 이거는 뭐 북한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좀 심각한 짓을
한 겁니다. 이걸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뭐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또 이게 지금 집회가 예, 평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5일에는 함경남도와 평양남도에서 국민대회가 열렸고요. 6일에는 황해도, 평안북도, 강원도, 자강도에서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군구에서 그죠? 지금 다 그 뭐 찢어 죽이자 뭐 이런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도 최근에 지금 정세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북한 그 매체들을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 이게 뭐 욕은 좀 뭐 과거에도 뭐 욕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게 욕의 지금 수위가 정도가 좀 심각합니다. 예, 뭐 인간 쓰레기, 인간 오물, 특등 미친 개, 산송장,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빵빵빵, 짐승 같은 빵빵빵 놈 이런 게 노동신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조선일보나 이런 사설에 실리는 거예요. 그죠? 예, 9시 뉴스에서 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죠? 인간 쓰레기 뭐 우리 9시 뉴스에 대통령을 남의 나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뭐 오바마 대통령을 인간 쓰레기 오바마 해가지고 앵커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 뭐 전 세계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 매체에서는 이게 거의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북한에서 보도된 무슨 시를 보니까요, 이거 참 무시무시했는데, 이 시가 이제 전쟁을 촉구하는 뭐 이런 시예요. 우리는 전쟁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에 전쟁을 촉구하는 시였습니다. 그게 노동신문에 실렸다고 하는데, 그 무슨 구절이 있냐면요, 아, 이럴 때 쓰라고, 그죠?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뭐 지금 쓰자 이런 거죠. 2.29 합의, 예, 북미 타결 직전에, 예, 2월 27일입니다. 2월 25일이었죠. 2월 25일 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그때 발표가 됐는데, 그때 뭐 제가 방송에 말씀 좀 드렸어요. 예,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었다. 예, 뭐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공격 수단이 있고, 예,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최첨단 타격 장비가 있다. 예, 이런 이제 보도를 했는데,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핵무기가 있다. 뭐 그런 게 도대체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건데, 이럴 때 쓰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라는 시가, 예, 북한의 공식 매체, 노동신문이면 뭐, 기관지 아닙니까? 예, 북한 집권당의 기관지인 건데, 기관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보도가 나가고, 전 세계로 이게 지금 나왔다. 이거는 뭐 괜히 그냥 누구 감정이 상해가지고 쓴 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북한 지도부에 지금, 조선노동당의 공식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뭐 좀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의 지금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언론에서는 계속 연이어서 뭐 각계 반향해가지고 뭐 인터뷰도 계속 보도를 내보내고 있고요. 뭐 보도 내용은 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골통을 뭐 어떻게 하자, 뭐 500만 개의 각을 뜨자, 뭐 참여하면 뭐 입에 담지 못할 정도 수준의 예, 이런 지금 그 참 맹비난이 낯뜨거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심상치 않은 게 지금 170만 명 정도 청년들이 입대 탄원했다고 그래요. 이제 군대를 가겠다고. 예, 전쟁 났으니까 입대를 하겠다고 뭐 이렇게 탄원을 했다고 그러고요. 군부대에서는 뭐 이미 결전 태세, 예, 전투 준비 태세에 지금 돌입을 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사진을 보니까요, 북한 인민군들은 이제 보통은 그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자를 쓰죠. 예, 그러니까 천으로 된 모자를 쓰는데 철문을 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뭐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철문을 다 착용한 상태에서 그 뭡니까 이 초병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철문을 썼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전투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와 맞물려서 예, 두 번째 소식 한번 전해드리죠. 예, 김정은 총사령관 지금 군부대 현지 지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현지 지도가 지금 예, 지난달에 예, 서해 연평도 포격을 했던 그 부대를 제가 방문한 게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3월 3일 이번 달 들어왔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략 로켓 사령부라는 곳을 시찰했어요. 전략 로켓 사령부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략 미사일 사령부죠. 예. 근데 미사일이 사령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뭐 육군이나 포병부대나 이런 데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령부가 따로 두는 게 아닌데 사령부가 있다라는 건 육군, 해군, 공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사령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군 체계라는 거예요. 북한 체계가. 그러니까 전략 미사일 사령부라는 사군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군 플러스 사군인 거죠. 그러니까 전략 미사일이라는 건 보통 뭘 얘기를 합니까? 예.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를
육군이나 포병부대가 이건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전투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확인된 건 북한의 전략 로켓, 전략 미사일 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됐고요. 이게 뭐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방문을 했으니까 사진도 보도가 됐습니다. 예.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해 놓은 상태고 3군, 4군 체계를 운영할 만큼 방대한 지금 미사일 전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미사일 사령부를 방문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전략 미사일도 지금 실전 태세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날 또 중요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정은 총사령관이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판문점을 방문했는데 이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사령관이 어느 나라건 군 최고 통수권자가 최전선을 시찰한다는 건 이거는 전쟁 전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투 준비 태세를 다 갖춰놓고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 최고 사령관이 최전선에 나가서 또 이제 그 자기 부대에 대한 그 사기도 높이는 거죠. 최고 사령관이 그 첨예한 언제 일촉즉발의 상황인 이런 정세에서 최전선에 나가가지고 적정을 살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군의 사기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 전야에 보여줄 수 있는 정치 행보, 군사 행보를 볼 수가 있어요. 김정은 사령관의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 판문점을 시찰한 게 1996년인가 제가 5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20년 동안 한 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 사령관이 지금 판문점에 현지 시찰을 했다. 이거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그 북한에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저러한 움직임들이 그죠? 그냥 말로만 지금 그죠? 말로만 하고 있는 형국이 아니다. 실제 전투 행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요, 3월 10일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해안 전방 초소를 지키고 있는 초도방어대라는 곳을 또 김정은 총사령관이 시찰했다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 보면 또 이어서 5주급 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해군 제123 군부대를 또 시찰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최전선에 대한 현지 시찰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2월부터 계속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뿐만 아니라 판문점과 같은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곳, 군사적으로 예민한 곳을 지금 방문하고 있고, 전략 로켓 사령부, 전략 미사일 사령부와 같은 전략적 지휘부까지도 김정은 대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북한이 행동 단계로 넘어갈 이런 준비 태세를 지금 갖춰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 반면에 지금 한국 정부도 김관진 지금 국방장관이 지난주였죠. 서해 오도를 방문을 해가지고 끝까지 추격해서 옹징을 해야 된다 북한에 이런 말을 했고, 또 탈북자 문제 가지고 지금 통일부 쪽에서 또 소란을 피고 있죠. 별별 사람이 지금 다 튀어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생쇼를 하고 있는데, 뭐 탈북자 문제가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이분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뭐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문제다. 근본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통일부 장관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야권연대가 지금 성사가 됐고, 그죠? 야권연대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럼 뭐 이거 선거 해보나 마나죠. 오늘 뭐 이러저러한 이제 판세 분석들이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뭐 최소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뭐 많아야 한 40석, 많아야 한 40석 내지 50석 정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수도권이 지금 110석 정도가 되는데 아주 많이 잡아야 40석 내지 50석. 뭐 수도권 참패가 지금 뭐 눈앞에 보이는 거죠 지금. 뭐 최소한 과반수는 하기는 어렵다. 이런 형국이고, 좀 부산 쪽도 뭐 부산 경남 쪽도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가고, 또 반면에 지금 보수 진영은 뭐 대분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미 이제 새누리당이 있는데 이번에 뭐 역공천 학살이라고 그러죠? 역공천 학살. 지난 총선 때는 친박계가 공천 학살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뭐 친이계가 공천을 학살을 당하고 있으면서 너도나도 지금 뭐 전효옥 씨 벌써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생각 뭐 이쪽으로 갔습니다. 일로 갔는데 지금 하여튼 보수당만 해더라도 자유선진당, 국민생각까지 하면 지금 벌써 세 덩어리로 분열이 돼 있어요. 게다가 이제
별도 희한한 당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요즘 뭐 플랜카드 동네에 가서 보니까 뭐 새마을당, 친박연합, 심지어 한나라당이 생겼죠. 영남권 신당이라고 그래갖고, 예, 영남신당이라고 한나라당이 심지어 생기질 않나. 예, 거기에 무슨 대한국당? 예, 보수만 해도 벌써 뭐 작은 건 좀 빼더라도 크게 3개고요. 작은 것까지 합치면은 벌써 뭐 7개, 8개 이렇게 되는 판인데, 그 뭐 예전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말 바꿔야 돼요. 그죠? 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예, 분열로 한 번 더 망한다. 예, 완전히 짐 싼다. 거의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와 새나라당이네요.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 지금 뭐 총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예, 거의 뭐 판세가 거의 그 기우는 이런 형국입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그 통합 효과가 연대 야권 단일화 효과가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도 지금 그 수도권 과반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단일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을 하면은 새누리당이 이길 만한 곳이 또 많지가 않을 거고 또 뭐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또 너도나도 막 출마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죠? 벌써 뭐 사천에서도 이방호 씨가 또 출마를 한다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보수 진영이 뭐 대구 경북도 이게 수성이 어려운 이런 형국으로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오히려 무소속 열풍이 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뭔가 이게 좀 북한에서 한번 그죠? 예, 북한하고 한번 뭔가 좀 뭐 좋은 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죠? 북한은 뭐든 지금 북한에서도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남과 북이 지금 공이 그죠? 이 폭주하는 마주보고 달리는 이 폭주 기관차처럼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이번 주가 저는 유력하다고 보는 게요. 다다음 주면은 그 해관부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 북한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 또 국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야권 단일화가 해결이 됐고요. 이번 주에 또 FTA 발효가 있고 또 강정 문제로 시끌시끌한데 여기에 FTA까지 발효가 돼버리면은 전국이 대혼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만약에 뭔가가 일이 터진다라면은 사실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가면은 이제 선거 국면은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 주가 지금 상당히 유력해지는, 그래서 3월 전후, 15일 전후, 뭐, 요 시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정세가 아닌가 봅니다. 그죠? 북한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국내 전국을 봐도 그렇고, 상황이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인 이런 상황까지 전개될,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까요? 예, 뭐 예상했던 일, 예, 토사구팽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한국 정부, 역시 지금 왕따의 길, 뭐, 제가 미포대다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미국도 포기한 대통령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예, 북미 관계가 2.29 북미 합의 이후에, 예, 지금 뉴욕과 베이징에서, 예, 북미가 연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주 급물살을 타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였죠. 예,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구축이란 주제로 해서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대학원, 독일의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주최로 예, 뉴욕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예, 이때 북한 측 육자회담 대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참석을 했고요. 시라큐스대 학장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 예, 중미 수교를 마쿠에서 예, 지휘를 했었죠. 예, 지휘를 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존 케리 외교위원장, 뭐 다시다시피 민주당 그죠? 예,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예, 부시와 맞섰던 예, 존 케리 상원위원장 등 뭐 지금 현직으로 봐도 아주 비중 있는 인물들이고요. 예, 전직으로 보면 뭐 더 큰 비중이 있는 그 외교 전문가들이 미국의 고위층 인사들이 연쇄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용호 외상하고 예. 이 자리에 예, 우리 정부도 육자회담 수석 대표 임성남 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보냈어요. 예, 보내가지고 초청도 안 받았는데 그냥 간 거예요. 예, 참 이제 구걸이죠, 구걸. 예, 이게 이제 예, 구걸을 하러 갔는데 안 만나줬습니다. 리용호 부장이. 그러니까 세미나 전인 7일이죠. 임성남 본부장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남북 간에도 최근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같은 날 리용호 부상은 뭐라고 그랬느냐. 임 본부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없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없다. 예, 이거
완전히 뺨 맞은 꼴이죠. 예, 프로포즈 했는데 꺼져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꺼져. 지금 뭐 만나요 형국이에요. 아까 뭐 앞서 이건 좀 개념도 없는 거예요. 현 정부가 북한에서 무슨 뭐 몽둥이 뭘 찢어 죽이자 뭐 어떻게 하자 미친 개다 막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걸 왜 또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차피 뭐 이제 망가진 거 그냥 망가지면 되지.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그걸 쪼로로 쫓아갑니까? 어차피 안 만나줄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뭐 참 이거 이런 외교적 망신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본부장은 이제 세미나가 시작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좀 만나지 않겠냐. 그래갖고 이제 식당 오찬장에 가가지고 이제 쓱 이제 어떻게 한번 끼워보려고 했는데, 예, 그죠? 예, 북한 측 인사들은 뭐 전혀 상대도 안 해줬다. 예, 한국 정부 대표들과는 뭐 기념사진도 안 찍으려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참 무슨 이게 창피해요.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죠? 이게 종북이죠. 이게 종북. 이거야말로 진짜 종북이네. 북한을 졸졸졸졸 쫓아다녔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은 왜 쫓아다닙니까? 남쪽의 진보 진영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종북 정권. 예, 북한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게 종북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남의 나라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쪽팔리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지금 이제 때는 늦은 거죠. 버스는 떠났는데 손을 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머선발로 뛰어가고 있는데 버스가 잡히겠어요. 이제 전쟁이나 안 나면 다행이지. 이제 와서 후회분들 뭘 어떡합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은 뭐 무릎을 꿇어서라도, 예,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뭐 북한 측 입장이 지금 저렇게 단호한 걸로 봐서는 이거 웬만큼 해가지고 대화가 열리겠는가, 대화 채널이. 뭐 이런 참 걱정이 듭니다. 이거 대화 채널이 안 열리면은 결국 뭐 이번 주건 언제건 간에 이거 뭐 남북 사이에 결국 무력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고, 또 중요한 문제는 사실 그 뭐 물리적 충돌인데, 그죠? 우리가 이제 미국이 안 도와주면 사실 뭐 북한하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작전지휘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예, 전략 정보의 80%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린 독자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뭐 예비군 동원해서 모내기한 훈련의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미국에서 지금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죠? 이거 뭐 이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뭐 우리 정부는, 예, 이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아무 대책이. 게다가 미국도 손 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뭐 전혀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달 세미나에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참석을 해서 그 분위기를 좀 전해왔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 더 걱정이 되네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개선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예,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미나 특별 연설을 한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용호 부상이 최근 타결된 북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예, 손학규 전 대표는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과 미국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케리 위원장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선 후보급이죠. 뭐 재작년에, 예,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간 적도 있지만은, 뭐 케리 위원장이면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회의 외교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에서도 외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세계 경찰 국가다,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미국 의회에서도, 예, 상원 외교위원장이 가장 비중 있는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여의치가 않은 거죠. 예, 뭐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걱정이 되네요. 그죠? 예, 걱정이 됩니다. 이게 내년, 이제 곧 4.15가 있죠? 예, 북한에 이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 되는데, 일본 쪽에서도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지금 참석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저는 뭐 케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저는 클린턴 국무장관 정도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 이런 얘기를 어디서 언지를 들은 거죠? 예, 뭐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손학규 대표가 뭐 비중 있는 분인데 깜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미리 좀 이런 분위기를 좀 흘려놓는 거 아닌가, 분위기 좀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지난 7일에서 8일, 예, 베이징에서도 북미 접촉이 열렸는데요. 예, 여기서도 이제 그 북한 식량 문제, 지원 문제, 이거 좀 논의를 했었죠. 예. 그때 이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 특사,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가졌다. 이번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친 대표인 북한 외무성 미국국이죠. 부국장, 미국국 부국장이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 합의를 했다. 협의가 됐다가 아니라 합의를 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북미 관계는 아주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 여러 가지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남북 관계는 지금 전쟁 전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입장이면은 과연 물리적 충돌이 한반도에서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과연 미국은 우리를 지원할 건지. 그죠? 김관희 국방장은 뭐 끝까지 응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응징권이 국방장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미연합 사령관한테 있습니다. 뭘 좀 알구나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의 입장이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뭐 통미봉남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통미봉남이 아니에요. 통미는 이제 미국이 통하는 거고, 우리는 봉미봉남이에요, 봉미봉남. 미국도 봉쇄가 되고, 봉미봉북이죠. 북한도 통하지도 않고, 미국도 통하지 않는, 완전히 고립된, 이른바 글로벌 왕따가 된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참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참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오늘 주간 한반도 통신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주에, 아마 좀 더, 상황이 많이 진전되지 않았을까, 집중 해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한반도 정세 과연 어디로 가게 될런지 요 집중 해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박사를 모시고요. 곽동기 대통경제 평양이 기름 위에 떠있다 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을 하셨네요. 노래 한 곡 듣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정의 난 너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내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가
예, 김민정의 난너에게 예, 보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예, 낯익은 별로 낯은 안 익죠 아직. 예, 한 번 나오셨는데 예, 예. 우리 사회 연구소 곽동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요즘 MB 시대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뭐 별일 없으면 좋은 거죠, 그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일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살아남는 게 그죠? 목적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1년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1년 되기도 어려울 것 같아 분위기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예. 저는 탄핵될 것 같아 느낌이. 네. 이번에 뭐 야권 연대도 됐고, 예. 그죠? 예, 뭐 이런 뭐 총선 때 뭐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야권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역사적 현실을 좀 많이 살펴봐야죠. 그 10월 26일에 있었던 일도 기억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정당 대표님께서 또 이제 칼침을 받는 일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아, 또 이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고요. 한번 생각. 그 옛날에 그래갖고 저 감옥 갈 뻔했잖아, 그죠? 그런 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는 한번 회상해 보자. 뭐 그런 차원으로. 예. 예, 우리 각동기 박사가 뭐 지난번에 한 말씀 좀 드렸는데요. 예, 그 예전에 그 허위사실 유포였나요? 아, 네. 사실 제가 이 공안 당국의 허위 사실 유포의 이 첫 희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했죠. 예, 무죄를 무죄 나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허위 사실이었다고 기소가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사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 그 당시에 이 남쪽의 대선 정국에 대해서 예. 뭐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선 때. 갑자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사실 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허위 사실 만든 거 같네요.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이면 기억할 거 아니에요. 재판부에서 사실 이 허위 사실은 전기통신법상의 그 허위 사실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형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그 형량이 세죠. 예, 그게 기본으로 뭐 2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이상. 아, 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 10년 단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구치소에서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내 머리 하얘져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 뭐 한 10년 산다고 해야지라. 제가 이제 좀 씁니까? 저 10년 살아봐야 뭐 한 40대인데. 참고로 저 이번에 청년 비례대표, 저도 그 대상자더라고요. 예, 저도 뭐 출마했어요? 출마는 아니고 유권자로서. 만 35세. 만 35세. 네, 이야, 그렇습니다. 젊네, 우리 곽 박사님. 의외로. 생각보다 젊군요. 의외입니다. 예. 근데 뭐 출마는 안 돼요. 예. 네. 자격정지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출마가 안 되는. 예. 저희 둘은요, 그냥, 열심히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되나요? 네. 그 당내 경선, 야권 경선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그런 건 투표가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는 안 되잖아. 아, 실제 총선 때는 투표 안 되지 않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야, 참, 이거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왜 그 허위사실 얘기를 드렸냐면요. 그동안 한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죠? 혐의로 옥고를 한번 치를 뻔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우리 곽동기 박사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진실이 아니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죠? 진실이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이 네. 양반이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뜨거운 맛을 한 번씩 봐야 돼. 그죠? 그럼 우리 각하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진실만 얘기하지. 예전에 다녀오셨죠? 50년 전에. 50년 전에? 너무 간 적이 오래돼가지고 있나요? 지금 기억이. 옛날에 그 학생운동 좀 하다가? 그거는 학생운동을 해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셔가지고 학생운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들어가셨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뭐 기억은 벌써부터 벌써 한 50년입니다. 63년도 아니었나요 그때가? 그렇죠. 네. 그래서 벌써 이제 내년이면 50년을 채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이 양반. 국가보안법상 우리 각하한테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한다면 제가 징역 100년은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뭐 진실이라고는 조금만치도 없는. 그죠? 왜 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보냐면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저희가 떠들어대는 거는 사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위태롭게가 안 돼요. 예? 뭐 안녕해. 우리가 계속 떠들어. 저는 20년째 떠들고 있는데 20년 동안 국가가 안녕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각하 같은 지위에 있는 분이 뻥을 치고 사기를 치면은 그거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사실상 남남 갈등이라는 단어까지도 이야기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 국론 분열,
이 사실상 청와대가 자유로울 수 없죠. 그죠? 예,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그러한 행위들이 반국가 단체를 특징하진 않겠습니다만 반국가 단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롭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적행위죠. 예. 그야말로 그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죠.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분 처벌하고 끝냈으면 좋겠어. 예. 새로운 반국가 단체를 한번 반국가 단체 확실한 데 있는데 그죠? 어디 있습니까? 예, 새머리당, 아, 네.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예,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요? 예, 네. 반국가 단체 아닌가? 예, 국가를 계속 공격하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잖아. 국민을 공격하고, 그죠? 네. 다만 정부를 참칭하고 있나요? 정부를 장악했죠. 참칭보다 더 무서운. 아, 그죠? 참칭보다 무서운 게 정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지들이. 네. 이번에 예전에 왕재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반국가 단체가 무죄가 났는데 무죄가 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죄가 났고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징역 9년인가요? 예. 반국가 단체가 무죄인데 징역 9년 받았어요? 예, 중형이 선고가 됐죠. 그분들 참. 예. 근데 그 당시 법을 봐더라도 반국가 단체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정부를 참칭을 해야 되는데 정부를 참칭한다는 말이 자기가 정부임을 선언하고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그러니까 국가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예, 형식적으로라도 그렇죠. 그죠? 네. 임시정부라도. 임시정부를 만들어야죠. 적어도 상위 임시정부 같은 수준을 만들어놔야지 이것이 하나의 반국가 단체다라고 기능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참칭하는 것보다 정부를 갈취한 놈들이 더 무섭다고 봅니다. 예, 그거야말로 진정한 반국가 단체가 아닌가. 조만간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곧 정리될 것 같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야권 연대도 됐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총선이 우리 조금만 더 긴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좀 걱정이 돼요. 뭔가 좀 작전을 한번 들어갈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우려가 되는데, 여러분들 눈 부릅떠야 됩니다. 우리 각하가 그냥 가실 분이 아니에요. 이대로 훅 갈 분이 아닙니다. 뭔가 또 반전의 기회를 노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승리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합니다. 좀 딴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 달 만에 나오시니까 감이 좀 떨어졌을까 해가지고 네. 딴 얘기하면서 몸을 푼 겁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이른바 감사합니다. 워밍업을 한 거죠 지금.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는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 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름을 이렇게 정했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이거 누가 했던 말이죠? 최한옥 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다음 주 진행이 어려우시겠죠. 네. 근데 이 발언은 예전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 하셨나요?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평양을 방문하신 이후에 방북하신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평양이 기름바다 위에 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사실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죠? 99년인가요? 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에? 네. 99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떼 몰고 가신 거는 99년이었죠. 예. 근데 89년에 한 번 더 가신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그죠, 맨 처음에. 예, 그때 방북을 하셨을 때. 예. 그때 이제 평양이 기름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이 쉬쉬돼 있죠. 예. 유야무야 돼 있었죠. 아무래도 89년이면, 그죠, 군부 정권 시절이고, 언론 통제가 가능했던, 지금도 언론 통제하고 있는데, 그때 오죽했겠습니까? 가능했던 시기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지금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신 겁니까? 실제로 북한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긴 합니다. 과연 평양 안에, 그죠? 평양이 대도시인데 나름대로 인구가 300만입니다. 도시권으로 보더라도 이제 거의 남쪽에 웬만한 대도시하고는 견줄만 하죠. 그 도심지 아래에 과연 유전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너무 유머한 거죠 지금.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개그를 던진 거죠 지금.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저기 과학 도시다 보니까. 네, 근데 모든 걸 물리적으로 상상을 하시는구만. 이른바 평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북한 당국에 대한 새로운 이제 표현으로 평양 이렇게 표현하신 북한 지도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평양이라고 하시면 이제 이 북한의 전체적인 북한을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둥둥 떠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북한이라는 이 국가 그리고 이 체제가
둥둥 떠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기름이 있어야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그런 기름이 있다는 것이 이 단지 북한뿐 아니라 이 중국이라든지 주변국들 그리고 남측의 인사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가가지고 유전 채굴 탐사를 하고 있는 영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둥둥 떠 있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석유가 좀 난다 이거하고는 얘기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석유가 그렇죠. 좀 난다, 뭐 석유가 좀 나오는 나라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둥둥 떠 있을 정도가 된다면 나라가 둥둥 떠 있을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있어야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정주영 회장이 하여튼 둥둥 떠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 기업인으로서 그죠? 대재벌의 총수로서 네. 봐도 놀랄만한 매장량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둥둥 떠 있다라는 얘기를 일성으로 했던 거고 예, 그게 이제 가장 놀라신 거죠. 그게. 예, 그게 정주영 회장이 이후 이제 대북 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열린 이후에 이게 남북관계를 먼저 여셨고 그 정주영 회장님이 그 사업가로서의 음. 또 나름대로의 그 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감각이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화들을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평양이 기름에 떠 있다는 말이 아마 그분의 머리에 그대로 딱 꽂히지 않았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이 원래 좀 이제 사업에 그런 감각이 남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야 이거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금강산 관광 사업. 네, 이거는 거의 그분의 머리에 바로 탁 꽂힌 그런 사업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제가 좀 표현이 속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 정주영 회장과 이제 이건희 회장의 부친 되시는 네. 이병철 회장은 그죠? 예. 대한민국 양대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장사를 제일 잘하시는 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중에 그죠? 장사를 제일 잘하시는 분으로 제일 많은 돈을 번 거죠, 두 분이. 실제로 장사를 제일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돈을 제일 많이 번 거지.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신 분이죠. 그죠? 예, 그 정도 돈 벌려면 뭘 잘해야지 머리가 예. 보통 좋아서 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는 그런 좋을 분이 때는, 예.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좀 엉뚱한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상 상업적 좀- 논리로 보면은 네. 아주 손해를 보는 일들, 뭐 예컨대 소떼를 뭐 느닷없이 북한에 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를 정리해서 현대 아산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창립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차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이를테면 저희들은 뭐 6.15 14선언을 봤기 때문에 야,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도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뒤늦게나 볼 수 있는데 사실 정주영 회장이 현대 아산을 설립하는 그 과정만 보더라도 뭐 아마 지금 이제 그분의 자제분들 되시는 좀 뭐 새누리당에서 이상한 짓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 자제분들이 보기에는 아버님의 이런 활동들이 잘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되는. 아니,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봐도 그 되지도 않는 무슨 금강산에다 관광한다고 예, 그렇죠. 그죠? 뭐 어마어마한 돈을 처분을 했고 또 또 뭐 휴전선 있고 가려고 하는 데만 해도 배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예. 그 정주영 회장 이 자제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사남이었나요? 우리 정몽원 회장이 삼남이었나요? 사남이었습니까? 사남이었나요? 삼남이었나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왕자의 난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정몽원 회장이 사실상 이제 후계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현대 아산을 이끌었던 거죠.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상업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업에 주력을 말년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됐는데 이 이제 국민들 보기엔 저 양반이 왜 저랬나 늙어가지고 어떤 감이 떨어진 건 아닌가 잘 모르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어떤 오히려 역으로 사업가의 마지막 그 어떤 감각 이게 이제 더듬이가 고도로 마지막에 이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석유 예. 뭐 석유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대북이죠, 한마디로. 어. 큰 틀에서 이제 대북. 북으로 가야 이제 진짜 큰 돈이 온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북한이라고 하는 예. 사회가. 그 인구가 2천만에다가 영토는 남쪽보다 더욱더 넓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하 자원이 7천조 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렇죠. 이거는 뭐 석유 노다지 빼고 자원이. 말씀드린 예. 거거든요. 근데 석유를 포함하게 빼고 되면 7천조. 예. 예, 석유가 포함되고 나면 그 양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겠죠. 예. 아무튼 뭐 지금까지 근거로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저도 석유 얘기를 제가 한 10년 동안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뭐 강연도 다니고 이런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제가 무슨 맨날 뻥쟁이로 알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뻥만 친다. 그래갖고 좀 더 구체적인. 일단 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북한이 석유가 있다고 해도 못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또 다른 근거로 좀 제시할 만한 네.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게 또 국가보안법의 영향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북한이 말하면 아무튼 믿질 않습니다. 믿질 못합니다. 네. 왜냐면 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납득이 가긴 하는데 북한이 했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그런 사람들은 잡혀가요. 예. 그래서 속으로는 믿음이 갈지 몰라도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북한 외에 다른 자료들을 말씀드리면 예, 예. 일단은 북한의 유전 개발 사업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벌써 뛰어든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북한의 유전을 개발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2005년도에 영국의 석유 기업이죠. 아미넥스사가 아미넥스. 예,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해 유전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넥스사의 이 CEO죠. 그 브라이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적어도 북한 서해 40억 배럴에서 이상해. 40억에서 50억 배럴. 예. 그 이상의 적어도니까 이제 제일 낮은 수치를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사업가로서 최저치로 이제 보고 50억 배럴은 있는데 그 이상은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수억 배럴이 아니라 수십억 배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유전 중에서 규모가 큰 것으로 이제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죠. 예. 그리고 정말 아쉬운 거는 이것이 저희는 또 2007년도에 선거 결과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2005년이었죠. 네. 네, 2005년도에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07년도에 14선언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14선언이 전격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차후에 이 서해 유전의 개발 사업 이것의 파트너가 남측이 되지 않았겠나. 네, 그렇죠. 이왕이면. 그렇죠. 예, 이왕이면 그렇죠. 그리고 북측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로 남북 간의 실질적인 신뢰를 회복한다. 그리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 남북 경협을 대북 포주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포주기는 무슨 포주기냐 오히려 대남 포주기다. 그죠. 대남 휘발유 포주기를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이 경협을 반대하는 반통일 세력들은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14선언이 그대로 이행되기만 했어도 이 남쪽에 엄청난 이 경제적 가치가 구현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서해 유전 개발 사업의 하나의 주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할 수가 있죠. 40억에서 50억 배럴이다 이러면은 네.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감이 없어요. 예. 이게 뭐 어느 정도 양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예. 대략 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다른 나라 뭐 석유 매장량이라든지 뭐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일단 중국이 1년간에 소비하고 있는 석유의 양이 2억 배럴에서 3억 배럴 정도. 중국이 1년 동안 쓰는 게 된다고 합니다. 예상외로 석유를 안 쓰네요. 개발이 안 돼서 그런가? 근데 이제 그렇게 치면 그 정도 양이면 남쪽에서 중국의 비율로 보더라도 한 10년 가까이 10년 정도. 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남쪽 같은 사회가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은 석유를 소비하는 사회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도심지에 이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금방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연간 석유 소비량을 지금 찾고 계셔가지고 최한욱 씨께서 제가 잠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데이터를 우리나라가 얼마 쓰는지 네. 중국은 이제 뭐 한 1년 정도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중국보다 말씀드렸죠? 훨씬 더 많이 쓰긴 하네요. 소비량은. 이건 1인당 소비량이고요. 1인당 소비량입니다. 1인당 소비량이고. 실제로 보시게 되면 예. 한국이 5번째군요. 1인당 소비량은 중국이 보다 우리가 한 15배 정도가 많네요. 많고 연간 소비량은 1인당 연간 소비량만 나와 있어갖고 아무튼 얘기를 계속 하시죠 뭐. 예. 남쪽의 소비량으로 추산을 하더라도 이게 약 한 20년간 이상 사용할 그런 양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문제가 40억에서 50억 배럴이라고 하는 게 최소치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측은 그 추산이 다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도 이제 북한 석유에 관심이 있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맨 먼저 북한 측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은 1993년도에 원유 탐사 총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 부서가 있었는데 원유 탐사 총국. 이것은- 우리라면 뭐
원유 탐사청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북이 성체계죠? 네. 예, 내무성, 이것을- 외무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것을 예. 93년도에 음. 원유 공업부로 그렇게 원유 승격을 공업부로 시켰습니다. 예, 더 승격이 된 거네요 뒤에.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규모를 좀 키웠는데요. 그러면서 유전 탐사를 본격화했는데 일단 북측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그 서한만 서해 일대에 약 50억에서 430억 배럴 가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북한 측 주장이 이제 예. 50억에서 430억 배럴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아미넥스가 얘기했던 최소량과 거의 일치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소로만 보면은. 네네. 근데 최대로는 400억 배럴. 잠재적 매장 가치 이런 게 지질적 예. 지질적 상황이나 현상들을 본다면 실제로 이제 매장이 추정되고 있는 영역까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 포괄했을 때 430억 배럴까지 430억 이야기를 배럴까지. 했던 것 같고, 예. 근데 영국의 그 브라이언 홀 그 아미넥스 사장은 사업가로서의 입장에서 확인된 것만 일단은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억에서 50억 배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억에서 50억은 이미 매장이 돼 있는 거 거의 사실상 확인이 돼 있는 거고 영국 회사까지도 인정하는 확인된 매장량이고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400억 배럴은 뭐 여러 가지 추정적으로 그죠? 추정치 예. 이 정도가 되는 거겠네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 쪽이 음. 사실 좀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게 좀 심합니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제 과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예, 있긴 중국 사람 한데 좀 뻥이 세죠. 네. 예, 무협지를 읽어봐도 중국의 이 방송에 의하면 600억 배럴로 600억 배럴까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면 50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600억 배럴까지 볼 수 있다. 예, 끝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 측 주장, 그다음에 중국, 뭐 영국 이런 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억 최대치로 봅시다 한번. 예. 600억 배럴이면은 어느 정도 양이라고 봐야 되나요? 600억 배럴이 되게 되면 세계적인 이 원유 매장국이 되죠. 그러니까 아시아 최대 산유국인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를 보유하게 되고요. 일단 아시아 1위. 예. 예. 그리고 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예, 예. 중동의 이란이 가지고 있는 석유가 약 한 1,400억 배럴 정도가 되는데 이란이 한 1,400억 예, 배럴. 예. 예. 이란이 한 절반 정도가 되죠. 그러면 거의 세계적으로 유전 국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석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까지, 물론 이제 얼마만큼 채굴을 하느냐에 걸려 있는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예, 예. 그것이 전부 다 채굴이 된다면 세계적인 국제 유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의 그러한 대단한 이 석유가 실제로 서한만 일대에 매장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뉴스 보도 보면은 뭐 텍사스 중진류, 네. 뭐 세계 유가를 결정하는 주요 이 산유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해산 뭐 브렌트유, 네. 예, 두바이유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서해유 그 가격이 얼마 이런 게 이제 다른 나라 뉴스에 9시마다 나오고 그러겠네요. 아, 그거는 이제 사실상 유가가 결정되는 구조는 사실상 채굴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 실제로 석유라는 자원이 사실 이 미국의 석유 독점 자본이 그거를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동의 사우디의 왕족들, 이 사람들 좀 지분을 떼주고 이 사람들과 그 연합체를 구성해가지고 석유를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산지에서의 석유 가격이긴 합니다만 그 네 가지 이제 석유 시장들은 사실상 석유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제 서해에서 주목할 만한 양의 석유가 산출이 되고 네. 그리고 그것이 국제 시장으로 수출이 이제 주도적으로 수출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붙겠죠. 수출이 안 되고 내수로 먼저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석유 시장으로 국제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해볼 만한 양의 상당한 이 규모의 석유다. 이란의 절반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상 물론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같은 수준은 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주변부에 있는 국가들, 그죠? 그래서 뭐 바레인이랄지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국가들, 오만 이런 국가들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양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누르고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한, 그리고 거의 지금 사실상 중국이 석유의 수입국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중국 쪽으로 이게 석유를 상당히 많은 양의 석유를 수출할 수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죠. 또 가까운데 또 시장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 그러다 가지로 보니까 유리한 점이 있겠네요. 예, 예. 중국 쪽에서도 이 공동 탐사 사업에 많이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이 2005년 12월 24일이죠. 그 북중 간 해상 원유 공동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2005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2005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이 해외 채굴까지도 이 계약을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략 2005년이 분수령이었던 거네요. 그죠? 그 무렵에 이제 원유 공업성으로 또 아니요. 원유 공업성은 성으로- 이제 90년대에 이미 그건 9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렇게 하면서 예. 탐사와 채굴 사업을 집중적으로 내밀었는데 예, 예. 그래서 추진한 결과 대략 최소 50억 배럴은 이제 확인을 하고 북한 측에서 확인한 거고, 그거는. 차후에 예. 그렇게 저희는 보는 겁니다. 음. 차후에 이것이 수백억 배럴까지도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이 정도의 이 데이터를 추산을 해서 음. 해외 바이어들과 타진을 했겠죠. 이제 투자를 이제 지금은 유치하는 예, 예.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타진을 해본 결과 영국의 석유 회사가 이거 전망성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물은 거고요. 그리고 중국도 물은 거고 그 이전에 노르웨이도 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노르웨이의 이 GCS사라고 있는데 예, 예. GCS사가 서한만 일대의 조강권 그래서 예. 이제 이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2004년 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0년대에 들면서 해외에 있는 이 기업들이 북한의 서해 유전을 타진한 그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는 좀 탐사를 하는 시기였고, 네, 2000년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개발에 진입하는 지금 현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아직 예, 뭐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시험적으로 시추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가장 오래된 그러한 이제 보도를 보면 1985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거는 북한 측의 주장인데 1985년도에 이 서한만 문지 일대에 13개 공을 시추해 가지고 하루에 450배럴 450배럴. 450배럴입니다. 450배럴의 원유를 시험 생산하였다라는 보도는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500배럴 나오면은 이게 수지 타산이 맞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왜냐면은 유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파는데 더 비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성만 확인을 하고 석유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예. 해본 거네요. 산업화가 되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85년. 네, 이제, 그래서 전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이제 85년, 80년대 초중반이면은 그 70년대 말이었죠. 그 오일 쇼크가 오고 네. 석유 문제로 이제 나라가 시끌시끌 할 텐데 무슨 제7강구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서해에서 막 뭐 최근에 영화도 나온 것 같은데 네네. 그죠? 막 이 석유 소동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막 석유가 쏟아질 것처럼 그 당시에 유행했던 지역이 저기 울산 앞바다. 그죠? 예. 예, 그쪽 가가지고 뭐 울산 제7광구를 판다. 그러고 노래도 네. 있었어요. 뭐 제7광구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진짜. 네. 이따 한번 틀어드려야 되겠네. 예. 그리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막 분위기를 띄울 정도로 석유 탐사에 열을 올렸는데 80년대 네. 초중반에 이런 남쪽의 움직임이 저런 북한의 움직임에 영향도 좀 있을 수 있었겠네요. 북에서 탐사를 하니까 남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체제 경쟁의 대결에서 우리가 밀릴 수 없다라는 게 저는 1순위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로 석유도 나오나? 뭐 그 자유주의- 당시는 뭐 군부 독재 시절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하면은 뭐 없는 바다에 석유가 나오고 그럽니까? 뚫을 수는 있죠. 예, 일단 석유를 뚫어는 찾아볼 본다.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안했을 수는 있었겠네.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그 분위기 오일 쇼크를 받고 네. 또 그 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름이 산유국의 유명한. 꿈. 우리가 예, 기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참 뭐나 일종의 좀 컴플렉스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네. 북한에서 만약에 석유가 터졌다 그러면은 체제 경쟁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었겠네요.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 사실 휴전선이 위태로운 거죠. 그렇게 그죠? 되면요. 뭐 한 뭐 몇백억 배럴씩 막 나온다. 뭐 이란 못지 않다. 뭐 막 이러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수출을 한다 그러고 뭐 중국은 중국은 사다 쓰는데 우리는 왜 수입이 봉쇄돼 있냐 이런 사실- 얘기 나오면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북한의 석유를 뭐 갖다 쓰겠다. 막 이래버리면 반값 휘발유로 사겠습니다. 반값 휘발. 그거 좋네.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씨는 아주 황당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사실 유효한 거예요. 그죠? 뭐 새누리당이야 주로 안보 장사하는 건데 네.
북한에서 갑자기 석유가 터졌다 그러면은 와 이거 어디 가서 파시나? 우리 각하는 그래서 자꾸 아랍에미레이트 가갖고 뭐 원전 파고 이라크 가가지고 뭐 유전 파고 이러시는 건가? 북한에서 석유 터질까봐? 예.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뭘 팔어? 예.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시죠. 이른바 자원 외교. 예. 그런데 컴플렉스가 있나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겨야 된다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조건 석유도 많이 나오고 자원도 많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한국의 보수 세력들의 입장을 봤을 때 예전에 보수 세력이 어떤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예. 100분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예. 아니 그렇다면 그분은 이 남쪽의 국방 태세를 완비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니 그러면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예. 북한이 과연 이 공격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못하게끔 물론 뭐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압도적인 무력을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확고한 결연한 눈빛으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것 외에는 뭐, 예. 뭐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예,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는 압도적인 무조건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완전히 뭐 이성을 상실한 거죠. 그런 그냥. 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북쪽의 지하자원이 7천조 원이다 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긴 알 거예요. 그죠? 이미 알고 뭐다 있죠. 언론에 다 공개된 얘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죠? 국회에 자료로 제출된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통일부에서도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걸 모른다고 하면 우리 각각에서 그만큼 진무를 안 하시는 건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잠도 안 자고 예, 열심히 알고 하는 계실 거예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현 정부하고 한나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자원이 많다. 예. 뭐 무슨 석유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차후에 다음 정부 시절에 북한의 자원이 많다는데 이것을 가져다 씁시다 라고 만약에 야당 대표들이 주장을 하게 된다면 사실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죠? 뒤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 대응 논리로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브라질과 세계 각지에서 자원을 계약하고 있어. 그죠? 쿠르드에 유전이 예. 있어. 이렇게 대응 논리로 카메룬에 다이아가 나올 수가 있었죠. 네. 이분이 참 애국적 일념으로 이렇게 하신 거네. 예, 대한민국을 어떻게 수호해야 된다라는 보수적 어떤 그죠? 원래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아주 그 좋은 머리를 안 좋은 방향으로 쓰게 되면 여러 사람 피곤해지죠. 그죠? 극단적으로 돌아버리지. 네. 예,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하면은 사실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사회적 파급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자기만 괴로운 거야. 그렇죠. 그 가족이 좀 괴롭겠죠. 그죠? 네. 제가 전형적인 예죠. 예, 머리가 안 되는데 자꾸 머리 쓰려고 하니까. 아이 뭐 저희들도. 예, 주변이 괴롭습니다. 주변이. 근데 각하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네, 근데 진짜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 분께서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정말 여러 사람 고생합니다. 예. 얘기가 점점 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석유 나오는 거 좀 같아요. 뭐 허위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 이분은 허위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코대기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 객관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최소 50억에서 최대 60억, 600억 배럴까지 지금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노래 한 곡 듣고요. 야, 요거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한번 그죠? 큰 재미를 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또 마침 적절한 걸 신청해 주셨네요. 예, 신영원의 털을 신청해 주셨죠.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털을 잘 잡아주셨는데 우리 당군 할아버지께서 후손들이 이렇게 말아먹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빨리 좀 통일을 해가지고 이 좋은 터에 정말로 한번 우리 모두 그냥 만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신영원의 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하고 소리쳐봐라. 얼어붙은 압록강아 한강으로 흘러라. 같이 만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야 옳지 않겠나. 태극기의 벌럭임과 민족의 커다란 꿈, 통일이여 어서 오너라. 모두가 기다리네. 불러라 불러라 우리의 노래를. 그날이 오도록 모두 함께 부르자. 무궁화 꽃내음 삼천리에 퍼져라. 그날은 오리라. 그날은 꼭 오리라. 네, 신영원의 터 보내드렸습니다. 예, 예,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방송에 합류를 해주고 계시네요. 예, 시작할 때 3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동시 접속자 16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사실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게 훨씬 더 이제 듣기가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통신이 팟캐스트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많이 다운로드해서 들으시고, 또 생방송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신 없잖아요, 그죠? 뭐 채팅도 하시랴 뭐 하시냐 그래갖고 놓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로 시간이 되시면은 한 번 더 들어보시면은, 이건 다른 팟캐스트하고 좀 결이 다르죠. 한반도 통신은 상당히 생소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 또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뭐 기회가 되시면 한두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한반도 통신 함께 만나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R2 KBS에서 제공하고 있죠. R2 서비스를 통해서도 한반도 통신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올려야 돼요. 요즘 시청률 올리는데 재미 붙었어요. 좀 애국전선 시청률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고민인데 이거라도 올려야지. 아무튼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로 보면 600억 배럴까지 북한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인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감이 안 와요. 그죠? 뭐 배럴 이런 걸 우리가 평소에 쓰는 뭐 이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돈으로, 돈에 환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해줘야 감이 와요. 그럼 대략 이게 뭐 어느 정도 지금 경제성이 있는 겁니까? 북한 이 석유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최소 매장량으로 볼 때 50억 배럴로 칠 때 그 경제적 가치가 250조 원 이렇게 되죠. 50억 배럴이 250조 원. 그러면 이게 500억 배럴이면 2,500조 원. 2,500조 원. 약 2,500조 원, 최대 2,500. 만약에 최대가 되면 북한은 결국 드디어 자원 1경을 돌파하는 거군요. 3,000조 원 이미 지금 깔아놓고 있고, 그죠? 이미 7,000조죠. 땅 속에 고체 자원으로 7,000조 원을 깔아놓고 있고, 바다와 이 액체 자원으로 3,000조 원을 플러스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도시가스, 이 부탄가스, 기체 자원으로 기체가 남아있군요 아직, 그죠? 때려버리면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이 상평형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죠. 3위일체네요. 고체, 액체, 기체 자원. 그러면 이제 자원 1경원을 돌파할까요, 과연? 자원 근데 돌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건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미 지금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고. 그죠? 광물 자원은 7,000조가 이미 이상으로 지금 치산이 되는 거고요. 그럼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지금 석유 자원도 500억 배럴일 경우에 2,000조 원이라는 거죠. 2,500조 원? 500억 배럴일 경우에 그렇게 되죠. 그죠? 뭐 최대 600억 배럴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확보된 것이 최소 추정치 50억 배럴로 보더라도 이제 250조 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이것이 실제 석유를 채굴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는 거는 다릅니다. 왜냐면 그게 매장 조건이라는 게 있죠. 채굴할 때 얼마만큼 파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석유 시추선이 어떤 비용 문제가 형태로, 걸리니까. 네, 예. 그 실질적으로 이거는 파봐야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주 그냥 거친 계산이죠. 그래서 대략 뭐 한 2,500조 원이라고 하면 이 청취자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아 대략 뭐 한 1,500에서 2,000까지는 볼 수 있겠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2,5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이제 민감하시 필요. 뭐 그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뭐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원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죠. 자원 전쟁이라고 할 자원 전쟁, 만큼 예, 자원 정치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제3세계 많은 국가들, 특히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들이 산업화에 진입을 하면서 네. 이 자원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의 어떤 증가세를 고려를 해볼 때 이 자원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이 상승하는. 그죠? 가격이 예. 상승하는 네. 예,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특히 석유는 뭐 최근 뭐 연일 지금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예. 휘발유 값이 지금 뭐 예, 지금은 국내 평균치로 2,000원 넘었었죠. 그죠? 리터당. 지금 리터당 2,000원 이 평균이죠. 최고가 아니고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 어디 주유소를 가면 2,000원짜리 주유소를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예, 제가 살고 있는 수유리 쌍문동에 가도 2,000원짜리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네. 예. 평균치입니다. 그럼 우리 각각 대단하신 거예요. 예, 강북을 지금 강남으로 만들어주고 계세요. 강남이나 가야 이제 그런 주유소를 제가 볼 수 있었는데 강남 가서 옛날에 이제 간혹 차를 몰고 이제 고속도로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시내를 관통해서 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강남 주유소를 볼 때마다 주유소가 자주 나오잖아요. 네네. 예? 뭐 한 1km 정도 안에는 한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기름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뭐 강남에 기름에는 무슨 특별한 첨가제를 넣나? 네. 뭐 지처럼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 강남 사람들은 그냥 돈 몇천 원은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예, 저 같으면 만약 강남에서 기름 안 넣고 제가 강남에 살면 어디 쌍문동에서 넣고 올 거예요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 몇십 원하고 비슷할 수가 있죠. 그죠, 뭐. 이를테면은 뭐 마트에 가가지고 과자를 샀는데 이 510원이다. 그러면 600원을 내 가지고 90원의 거스름돈을 저희 기다려 가지고 일일이 물론 저는 챙겨 넣습니다만 뭐 그런 거 귀찮아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를 그대로 그 100배로 재산을 불리게 되면 뭐 5만 천 원, 네, 5만 천 원이면 6만 원 주고 치울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참. 그런데 더 문제는 뭐 강남 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저희도 강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각각께서 강남에서나 볼 수 있는 강남의 그런 삶을 주유소를. 누리는 건 아니고 강남 규모의 지출을 할 수 있게. 그죠. 강남 수준의 예. 지출을 만들어주고 있죠.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죠. 수입은 다르죠. 예. 수입은 여전히 강북입니다. 예. 근데 지출은 그래서 수입은 겨울인데 지출은 한여름이 되는 예. 아주 특이한 비유를 안 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그렇습니까? 예. 그 뭔 소리예요? 수입은 아주 시베리아예요. 엄청 추워요. 아, 수입은 그래서 추운데. 전혀 수입이 없죠. 근데 지출은 아주 화끈하죠. 이건 뭐 기름 한번 넣어도 10만 원 그냥 나가고 뭐 이렇게 그 되는 거죠. 박사학위 뽑을 때 면접도 해요? 면접 논문만 보는 논문 심사만 하나요? 면접도 하나요? 논문 심사 때는 면접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저기 학계에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박사학위 줄 때 면접도 꼭 하세요. 지금. 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1차원적인 비유를 저는 한참 생각했잖아. 아, 그래도 박사인데 무슨 대단한 비유를 한 줄 알고. 아 근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비유죠. 아니 보통은 무슨 뭐 지출은 시베리아인데 뭐 네. 수입은 하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네. 비유를 한다면 모르는 뭐 좀 네. 겨울이다 난 여름이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 뭐 이게 네. 무슨 사계절에 무슨 오묘한 뭐 이런 게 있나. 아 참 꼭 면접하세요. 예. 아 근데 지금 카이스트 학위 줄 때 강북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예. 뭐 그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얘기를 하고. 예. 아무튼 이렇게 석유 가치가 그죠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 북한의 이런 석유에 대한 주목도는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중국도 일단 뛰어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음에 이제 차기 정부가 구성이 된다면 예. 이 차기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뭐겠는가 했을 때 음. 지금의 정치 흐름으로 볼 때 민생 해결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뭐 민생 무엇보다도 해결하는 민생이죠. 건데 예. 기름값 빼놓고 민생 해결되나? 이거 안 됩니다. 예. 기름값을 유가 잡아야 잡는 사실은 부분. 네. 모든 물가가 다 잡히는 거죠. 네,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물가가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론되는 거는 물론 이제 한국 사회의 기름값은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붙어 있어요. 유류세. 예, 그래서 거의 원가는 절반도 좀 안 되는 수준이죠. 음. 그리고 절반 이상이 이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 그 세금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북으로부터 만약에 기름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국내 유가가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죠. 아니 그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똑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우리 네. 보통 중동에서 많이 쓰죠. 네. 중동에서 한 80% 거의 이상 대부분이 수입하는데. 중동 석유입니다. 중동이 또 비싸지 않나요? 중동이 싼가 상대적으로? 중동은 이제 거래가 싼데요. 상대적으로 쌉니다. 다른 싼데, 데보다는 예. 예. 근데 주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미국의 석유 독점 자본이 100% 거래를 쥐고 있죠. 그래서 남쪽에 한국 사회가 석유를 수입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수입하느냐?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죠. 결국 미국을 통해서 하니까 한 번 더 뜯기는 거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중동 사람들도 어쨌건 뭐 이득이 있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중동에도 챙겨줘야 되고. 그 예전에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간에 그런 결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페르시아만의 석유를 결제할 때 달러로 결제를 하시오. 그래야지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하죠. 미국이 이라크에 쳐들어간 이유가 실제로는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결제 승인을 하려고 시도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네. 이라크 쪽에서. 그래서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 석유 가격을 석유 시장을 달러 유통을 중심으로 확보를 해놔야지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가 유지되고 그들의 미국의 경제 패권이 유지가 되는데 예. 감히 사담 후세인 따위가 말이지 우리의 이 경제 지위에 도전을 해 응징을 해버린 거죠. 네. 근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예. 후고 차베스 대통령이 지금 유로화 결제를 승인을 했죠.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석유 매장량이 많죠. 근데 차베스 대통령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쿠데타 세력에 의해 가지고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었죠. 그게 뭐 예. 구금이 되고 예, 죽을 정치적 뻔했죠. 살해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 자기의 목숨을 목수까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일단. 예. 산유국의 이 국가 지도자가 결제화를 달러에서 유로로 바꾸는 순간 그분의 목숨은 한 번은 위태로워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북한은 원래 안 하잖아. 북한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껏 60년간 제재 그리고 미국의 전쟁 책동과 전쟁 위기가 항상 상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동 네. 쪽에서는 자꾸 전쟁이 나고 한반도에 뭐 전쟁 위기가 있다 그러면 네. 사람들이 저도 안 믿는 게 뭐냐면 중동엔 석유가 있으니까 이건 다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죠? 네. 미국이 석유 먹으려고 저러는구나. 네, 근데 뭐 여기에 뭐 먹을 게 있어. 네, 뭐 사람들이 그래갖고 뭐 북한은 뭐 미국이 죽이려고 한다는 게 북한의 어떤 강박관념 아니냐. 네, 이른바 뭐 어떤 분은 어떤 네. 전문가는 뭐 피포위 강박관념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누가 죽이려고 안 하는데 네. 강박증에 빠져가지고 네, 헛게 보이는 거죠. 막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네, 이렇다는 건데 이게 완전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네. 북한의 자원이 지금 중동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총액을 따지자면은 그죠? 뭐 사우디 이란보다 이라크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비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비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고. 아니 근데 중동이나 이란, 이라크는 뭐 딱 석유 하나잖아 얘네들은. 모르죠. 다른 게 있을지 모르는 상황. 제가 근데 현재까지 안 나오니까. 아니 저는 괜히 또 그렇다고 말씀드렸다가 또 허위사실 낼까봐. 될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 정도 아니고 여기가 방송하는데 좀 예. 대충 하면 되죠. 예, 아무튼 뭐 상당히 많은 양의 지하 자원이 한반도에 그렇죠. 그죠? 예, 예. 일단 뭐 다른 데랑 비교할 건 뭐 두 번째로 놓더라도 세계적인 규모의 총액을 따지면 그죠? 일경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일경 도전하죠 지금. 그죠, 예, 일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지하 자원이 일경이 매정돼 있다 이런 나라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일경이라는 그 어떤 뭐라 그럽니까 그 네. 단위를 네. 현실 세계에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남쪽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 모든 자산과 이 금융자산을 전부 다 총합을 하게 되면 금융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아닐까요? 그건? 그러니까 금융자산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실물자산과 금융자산과 모든 자산을 전부 다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으면 일경됩니다. 그게 일경.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 다 쌀이 긁어 모으면 일경 그게 일경 나온다는 거예요. 일경 돌파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죠. 이렇게 일경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네네. 근데 북한은 그런 거 다 빼고 북한은 자원만 땅속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일경이죠. 지금. 예. 땅 속에서 일경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땅 속에서 일경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 속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 부럽네. 땅 속의 일경과. 근데 우리는 땅의 이거 일경. 좀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통일되면 통일하면 당연히 우리 거잖아. 통일되면 이경이 이경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더블 바로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물론 평화 통일돼야지 이경이고 이명박 정부나 지금 통일부가 주장하는 그런 대북 흡수 통일
전쟁을 통한 이렇게 되면은 북쪽의 일경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땅속에 있으니까, 해서. 그죠? 땅속에 네, 나중에 있으니까. 파면 되는 예, 건데. 근데 남쪽의 일경은 위험합니다. 다 날라가지고 그거는 뭐. 날라갑니다. 그죠? 전쟁 터지면 순식간에 전쟁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계신 분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음.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북한은 핵이 있어요. 예. 그죠? 그죠? 핵무기 있죠. 세상에 핵 보유국을 대상으로 이 전쟁 시비를 걷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멋있는 거잖아. 이분이 저는 아마 그게 신념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영웅이죠. 예.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냥. 그죠? 진정한 히어로는 그죠? 네.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 가능한 일을 하는 게 영웅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곽 박사님이 이거 오해하신 것 같아. 우리 김관진 국방장관께서는 영웅이에요. 영웅, 진정한 영웅이 아니에요. 네. 핵무기를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딱총 들고. 그 아마 이런 분이 미국의 폭스 TV나 이런 데서 극우 방송국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외화들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핵무기라 그러면 누가 무슨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어떤 이 007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그죠? 꼭꼭 누르면 거기에는 또 이제 시한폭탄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또 이제 띠띠띠띠 이제 분초가 이제 또 있어 꼭 가면 파란 네. 마지막에 이거 5초 남겨놓고 그렇죠. 빨간 줄하고 파란 줄 꼭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동안 고민하다가 남자 주인공이 접속시켜가지고 해지에 성공하고 그딱 1초 남고 꼭. 그러고 그렇게 나서 되지. 꼭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과 키스를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음. 그런 이 미국산 이 헐리우드류의 싸구려 외화들을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닌가? 예, 정신건강에 이렇게 해롭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거 자꾸 보면은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핵은 전략 무기죠. 예, 그죠. 네, 그거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누르면 여기 방송 못 하죠. 여의도 없죠. 여의도는 있을 수 있어요. 한강물도 일시적으로 말라버릴 수 있겠죠. 네, 그러한 대상을 대해서 전쟁 위험을 건다. 이건 상당히 위험하죠. 갑자기 이야기가 새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남쪽의 일경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가 안 돼요. 근데 북쪽의 일경은 밑에 있어요. 그건 뭐 자연이 방어해 주는 건데. 예, 이거는 근데 뭐-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면 남쪽 손해죠. 뭐 전쟁하면 안 되고요. 그죠? 네. 예, 근데 아무튼 남북이 힘을 합치면은 최소 이경 갑니다. 2경에 최소 2경에 지금 최소 우리가 이경 도전 자산을 보유한 정말 그 경제 부국이네 그럼 우리가 경제 대국이네 경제 대국. 그냥 통일만 해도. 현재 아니 그럼 또 북한에 네, 또 위에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건 뭐 나중에 차차 얘기합시다. 네. 그것도 뭐 만만치 않을 테고, 그죠? 네. 그럼 우리 이경 돌파는 확실한 거고 그 정도 총사 자산이 되는 나라가 많이 있을까요? 현재 남쪽이 지금의 일경을 가지고 이 세계 무역 10위권 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음. 그리고 이제 7위, 8위 이거 엎치락 뒤치락 순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더블로 이경으로 뛰어올라 버리면 제가 지금 딱히 미리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예, 적어도 이 5, 6위권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전 대충 봐도 일본 어피스 독일이나 일본 어피스으로 할 것 같은데. 독일, 일본까지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약간 밑에 바로 밑에쯤. 영국, 프랑스는 예, 그거는 정리할 것 같고, 그죠? 해볼만하지 않. 이탈리아는 정리됩니다. 확실히. 예, 이탈리아는 뭐 그건 좀 있으면 부도날 텐데. 예, 그래도 거기는 더 덩치로 보면. 예, 거기는 예. 큰 걱정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잡고. 거의 경쟁 상대로 이제 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엔 나중에 한번 다음에 나오실 때 예. 계산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잡는지. 제가 보기엔 일본까지도 바로 예. 딱 비슷해질 것 같은데. 일본이 근데 GDP가 나름대로 크게 개선. 규모가 상당히 큰가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이 이제 금융 경제가 많이 발전해 있어요. 발전해 있다기보다는 금융 경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엔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본이 거기를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품인 거잖아, 그런. 그죠? 근데 또 저희가 또 거품은 인정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품 빼고 얘기하다가 또 이상하게 그죠? 예. 복잡하니까. 그럼 법원에서 날라올 수가 있죠. 예, 뭐 너무 법원 걱정하는 것 같아. 지금 방송하러 온 거야? 무슨, 예? MB 시대에는 보신하러 온 거예요, 지금? MB 예, 시대에는 예. 예. 몸을 낮추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뒤면 끝납니다. 이 양반. 예. 탄핵이야, 탄핵. 예, 아무튼 그렇다 치고, 예, 상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우리랑 개발하려고 할까요? 중국 쪽이나 이런 데서 이미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북한은 남쪽과 개발을 하려고 하죠. 중국하고 요즘 더 친하지 않아요? 남쪽 자꾸 이렇게 뭐 5년 내내 지금 앙탈을 부리고 때를 쓰고 난리를 치고 있고, 심지어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진보적이라는 분들도, 좀 특히 뭐 민주당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뭐 북한이 중국에 넘어갈 거다. 뭐 이런 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 꼴사납잖아요, 이게. 네. 근데 니들 어차피 통하지도 않는 애들하고 얘기를 하느니, 같은 공산당이고, 그죠? 같은 공산당이군요. 예, 같은 혈맹이고, 네. 중국이랑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요즘 또 중국이 잘해주잖아, 북한한테요. 네. 최근에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뭐 미래를 내다보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당장 국면에서 이제 남쪽의 몇몇 정치인들이 막 그렇게 좀 자존심 상하는 발언도 하고 사실 발언 자존심 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약간 비웃으면서 야 너네 뭐 좀 있어?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럴 때 자존심 상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자기는 뭐 그랜저 타고 다닌다고 그랜저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도 차가 있습니다. 물론 중고차고 그랜저보다 배기량도 작아요. 뭐 차라고 힘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닙니다. 굴러가고 외리차입니다. 부르마와 예. 그죠. 예. 법적으로 차량이죠. 리아카와 차의 사이에 있는 그런. 그랬을 때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민족의 대의로 볼 때 통일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측과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하게 남측과는 안보 문제가 걸려 있게 되죠. 예. 즉 이렇게 휴전선을 통해서 상호 대치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발전 전망을 제대로 이제 세워 나가는. 이를테면 북한이 각종 제재 그리고 이 동북아에서의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털어버리고 세계로 뻗어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그 사람들도. 거기도 뭐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사는 사람 사회고 다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북은 전략적으로 남측과의 관계 개선을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놓고 그 방향으로 이 일을 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지난 과거에 사례들도 있죠. 2007년도에 14선언 당시에 포스코 관계자가 북으로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북한의 무산 지원의 철강 이것을 직접 현지 답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럼 그때 서해 유전은 왜 안 갔나? 서해 유전은 아직까지는 이제 잠재돼 있고 매장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이 돼야겠죠. 더 관계가 깊어져야 과연 드러낼 수 한가, 있다. 같이 사업을 조인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행태를 봐서 행동을 봐가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게 보면 시기가 문제이고 지금의 이제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에는 남쪽과 남북의 합작으로 북한은 이제 의도적으로 남쪽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석유를 이게 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소비 지역을 보게 되면 북쪽과 남쪽을 봤을 때 남쪽이 사실상 석유를 더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지금 중국보다도 16배 정도 많은 석유를 쓰고 있으니까요. 1인당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종국적인 북의 이 석유 채굴 협력 파트너는 누구겠나? 남쪽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접근법을 볼 때 첫째는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 그죠. 남북과는 이제 상호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관계이고 여기 안보에 또 그런 뭐랄까 안보적인 요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하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더 두 가지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경제적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이득도 볼 수 있는 남쪽과의 협력을 더 우선시 둘 거다. 그렇죠.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남쪽이 앞으로 시장으로서 석유 소비 시장으로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치가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확한 표현이죠.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하여튼 소비 시장이 크다. 쉽게 말씀 좀 드리면은 큰 소비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 남쪽에만 공급을 해도 충분한 그죠? 그 판매 루트를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중국까지 가겠는가? 그러면은 남북 차원에서 어떤 석유 공동 개발로 나가려면 그죠? 지금 뭐 시급이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거 왜 안 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둘 다 좋은 거잖아요. 그 전에 그 얘기 좀 하죠. 뭐 북은 하여튼 뭐 많으니까 1,200억 원 정도 지금 딱 뭡니까 이게 딱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북한은 당연히 득이 될 테고 우리는 뭐 공동 개발하면 뭔 득이 있나요? 지금 남쪽이 한마디로 에너지 수입국이죠. 지금 이제 한국이 에너지 수입, 석유 수입량이 세계 4위입니다. 세계 4위 우리 수입량이요. 정말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죠. 우리 위에 또 있어요?
우리 위에 일본이 있죠. 일본 하나죠. 예.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미국. 예. 또 한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 생각엔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경제 규모가 벌써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닌 거네요. 네.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번 서울 시내 나가보세요. 한번 전부 다 신호대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 태우고 있는 그죠? 거거든요. 예. 저 주말에 보면은 네. 막 저 주말에 접촉 사고 내는 사람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예, 국가적으로 좀 처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접촉 사고하면 차가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그냥 그건 태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낭비되는 기름들. 예. 그 사실상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 각 제3세계 국가들에게 경제를 지원할 때요. 처음에 원조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조를 할 때에도 원조 항목이 SOC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기간 산업에. 그럴 때 철도를 깔지 않고 도로를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하게. 그렇게 도로를 연락하되는구만.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게 경부선을 복선화, 현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경부선은 철도가 깔려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철도를 놓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깐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기름을 더 많이 팔아먹으니까. 그리고 IMF가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IMF가 이 구제금융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 그 나라의 교통망이 음. 철도 중심이냐 도로 중심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로 중심은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도로 중심이면은 거기에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경제를 이렇게 세우면 자동으로 기본으로 자동차가 많이 팔립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 이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이 살아날 수가 있죠. 그리고 더블로 자동차를 팔아놓으면 그 자동차들이 전부 다 기름으로 가죠. 그래서 다 뭐 미국 네. 정유회사들이 그 장악하고 기름은 있는. 프레시아만에 미국의 석유 독점 자본으로부터 기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아, 때문에 참 장사 잘하는구만. 예?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니구만요. 거기도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 그 하버드 그거 좋은 대학이구만 그거. 아주 나쁜 쪽으로 잔대가리 굴리는 거는 천재적이구만. 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 상당한 자원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석유 수입이 만약에 중단된다라고 하면 한국은 그대로 국가가 거의 끝나는 거죠. 뭐. 중단됩니다. 네.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건 예.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 이게 몇몇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한미 FTA를 체결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이걸 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3월 15일에는 한미 FTA가 발효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FTA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폐기를 하려면 협상 일방이 다른 상대에게 협상 폐기를 통보한 이후에 6개월 뒤에 발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우리나라 정부가 한미 FTA를 집어치우겠다라고 하면 그 선언을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든 할 수 있죠. 예. 한마디로 미국이라면. 말해서 미국의 석유 공급, 석유 독점 자본들이 석유 공급을 중단해버린다. 석유 공급을 안 한다. 만약에 물량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정권 사회는? 붕괴네. 정권 붕괴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칠레 아옌데 정권이라고 있었죠. 네. 70년대. 네, 칠레는 이제 주로 구리 팔아가지고 네. 벌어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그렇죠. 지금 미- 저희가 한칠레 FTA를 한 것도 칠레 구리 사기 위해서 한 거죠. 예,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이정희 대표나 민주당에 네. 진보통합당에 이분이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가지고 네. 당선이 된 거예요. 이정희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 전 세계 그 구리 시장에다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리를 싹 풀어버렸어요. 네. 구리값이 똥값이 됐죠. 네. 그래갖고 칠레 경제가 폭삭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쿠데타가 나가지고 아엔데 정부가 무너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도.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FTA 폐기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네. 석유만 안 보내주면 돼. 석유뿐만 아니에요. 많아요. 이거는 걸고 들어갈 게. 그죠? 종목이 너무 많아서. 예. 근데 대표적인 거 석유 하나만 가지고도 석유 하나가 완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예, 결정타가 될 수가 있죠. 아, 근데 석유뿐 아니라 밀가루, 콩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 석유가 사회 전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가 있죠. 완전 사실 붕괴지 뭐. 중요한 아무것도 안 건, 되잖아. 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석유의 이제 재고량이 한 달 반밖에 안 돼요. 한 달 반. 예. 우리 이것도- 각각께서 또 만들어 놓으셨죠, 이거. 요거는 그 각하 이전에 원조 각하 YS 그때부터 한 영삼각하께서 건가요? 그 IMF 이 외환위기 때 원래는 석유 비축량이 3개월분 이상이었는데 이거 과도하다 이래가지고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줄여놓은 예, 거예요. 유지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한 달 반 가까이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커지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남북이 석유를 공동 개발해서
북의 석유를 같이 이용하기로 돼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워털루 전쟁 때 이 영국군이 나폴레옹 군대에게 완전히 이제 막 패색이 짙어요. 완전 뒤로 밀렸어요. 근데 그때 저 워털루 언덕 너머에서 일말의 군대들이 오고 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영국 장군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 나폴레옹 지원군이 왔구나. 이게 끝났다.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깃발이 프로이센 깃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꺾고 이겼는데 사실상 이 북에서 내려오는 서해의 기름이 남쪽에게 엄청난 그런 워털루의 원군 같은 그러한 원군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가 먼 나라 얘기가처럼 이렇게 들리시는데 지금 야권이 후보들이 야권의 모든 당들이 한미 FTA 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현재 상황은 그렇고 이 당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현재 국면에서는 이변이 없는 이상.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럼 집권을 해서 FTA를 폐기를 하면 석유를 수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석유 가지고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석유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전쟁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일단 맨 먼저 이제 청와대의 그 새누리당의 계열이 아닌 만약에 이제 푸른 사람이나 보라색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석유 카드를 제시를 하겠죠. 일단 겁을 주겠지. 그죠? 예.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겪어봤어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은 가슴 아프게도 고개를 숙이셨던 그죠? 경험이 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해달라 했는데 안 하겠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겁먹고 했죠, 파병을. 그것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정권이 힘을 잃었는데. 그렇죠. 다음 정권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이 3월달에 가가지고 취임하자마자 FTA 이거 폐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사실 그 정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이 그런 카드를 써버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 야권 연대에서 합의된 거는 전면 반대로 돼 있죠. 한미 FTA 전면 반대. 네, 전면 반대로 돼 여기에 있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의한 정책 걸로 돼 있는데 합의가 돼 있는 거죠. 이거. 그러면 전면 반대가 선언이 되면 바로 미국에서 뭐 굳이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협상을 하다가 넌지시 종이 한 장 흘리겠죠. 그래 뭐 보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극비 문서 뭐 해가지고 석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오잖아. 또 무슨 새누리당에서 뭐 제2의 강용석 이런 분이 누가 또 이제 폭로전을 또 벌이게 되면 사실상 국면은 또 애매해지겠죠. 네. 그럴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야당 후보들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는 좀 대책 없이 사실 대책 없는 게 있어요. 한미 FTA 폐기하는 건 좋은데 미국이란 나라를 사실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죠? 이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이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죠. 순진무구한 거야. 지금 순진무구한 거야. 그냥 폐기하자고 그러면 미국에서 아유 그래 니네 마음에 안 들면 폐기야 이렇게 나올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현실적일 수도 있어. 새누리당이. 물론 이제 그게 국민의 이익과 대립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들이 현실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니 뭐 현실 논리에서는 그죠? 우리는 어떻게든 미국한테 빌붙어 살아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미국이 강한데 어떡할까? 우리는 별 수 없다 이런 거고. 좀 오히려 야권에서는 뭐 큰 소리는 치는데 실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법론이 없죠. 방법론이 없고 큰 소리만 치는 좀 이건 좀 이상주의 어떤 면에서 그럼 보수적인 저는 그런 공격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 그 방법론으로 이 남북의 자원협력. 자 이거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방송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긴 건 대충 사는 것 같아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 기름 얘기 지난주 자원 얘기를 한 거는 자 이제 집권이 다가오고 있는데 큰 그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뭐 만약에 진짜로 북하고 석유 공동개발 같은 것이 합의가 돼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런 잔수를 못 쓰죠. 그죠? 그렇죠. 실제로 뭐 먹고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먹고 살 게 딱 정해지면 그죠?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 불평등과 이런 관계들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지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뭐 세금만 걷어서 아니 돈을 벌어야 세금을 걷지. 그죠? 근데 다 너도나도 복지하자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가면서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국가 재정이 없어서. 그럼 그것도 역시 국민들에게 실망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것이 저는 통일경제.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대박경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통일경제는 1차적으로는 이 구조조정, 한국경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구조조정을 이 노동자 서민들 그죠? 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구조조정하지 말고 경제 구조를 조정하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정말로 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흥미진진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통일경제, 대통경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주 뵈려고 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서로 감도 떨어지고 네. 올 1년 사이에 우리가 다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대선 후보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가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람 같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이 없잖아. 대선 후보.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네. 어떻게 듣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아마 대선 후보도 듣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날까지 한마디 통신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 통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곽동기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치환의 우리 들으면서요.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내게 알려주었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의 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 되듯이 우리는 민준의 공간 정한분 공장장 우리 웃음이라도 듣고 있을까. 민준의 공간 정한분 공장장 우리 웃음이라도 듣고 있을까. 민준의 공간